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요번 지금 우리가 보는 수능이 자, 2022학년도 수능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이 기출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이제 고3은 그 정도 당연히 알아야죠. 그럼 2021 학년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이게 학년도란 말이 들어갔다는 건 너네가 입학년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게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내일 모레잖아. 내일이구나. 그쵸? 그럼 내일이 이제 2021년도지. 근데 보통 평가원의 기출문제는 한 해를 먼저 얘기를 해. 그러니까 2021학년도 뭐 평가원, 수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네는 작년 기출이라는 얘기고 그럼 이제 우리가 올해 이제 3월부터 모의고사 쭉 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런 애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 이렇게 돼서 일단 뭐 자질구레하게는 요런 내용부터 일단 출발을 할 건데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일단 요번 2022학년도는 잘 들어. 일단 2021학년도하고 좀 다른 게 있지. 결정적인 차이가 뭐야? 그래서 2021학년도는 그러니까 올해 지금 고3 애들 그러니까 수능을 치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니네도 알다시피 문과와 이거야. 이과가 정확하게 뭐야? 분리되어 있는 시험이었어.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는 일단 수능 과목으로 수학 1과 자, 수학 2와 그리고 확통을 지정해서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니네가 뭐 선택하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올해 그리고 이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수학 1하고 그치? 그 다음에 확통하고 근데 얘네는 지금 우리가 수투 대신에 뭘 봤냐면 미적을 봤죠. 그래서 사실은 성적 산출 자체도 문과와 이과가 완전히 따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1등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전체적으로 6%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문과 8%지 4% 상위 4%가 1등급이었고 이과 애들은 또 이과 애들끼리의 상위 4%가 1등급이었는데 우리가 올해부터 보는 2022학년도 수능은 뭐가 달라졌냐면 그쵸? 문이과가 일단 통합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공통과목이라고 얘기를 해서 뭐 이 정도는 다 알죠? 일단 수학 1과 자 수학 2가 일단 공통과목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택 과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미적과 이과는 기하와 그 다음에 확통으로 분리가 돼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잠정적으로는 확률과 통계, 확통이라고 쓰자. 자, 잠정적으로는 일단 이과 학생들이 보통 미적과 기하를 선택을 하게 될 거고 잠정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 문과가 확통을 선택하게 되지. 근데 이게 뭐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잡힌 게 아니라서 뭐 굳이 얘기하자면 문과가 기하를 선택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이과가 확통을 선택하는 경우도 가능한데 보통 지금 이게 문이과를 뭐 분리를 안 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이과에서 아예 미적을 지정하는 학교들이 나와. 상위권 대학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상위권 대학이라는 거는 뭐 상위 10개 대학 정도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인서울이라고 치더라도 좀 중하위권 대학은 아직 뭐 우리가 어떤 과목을 지정을 하겠다. 뭐 이런 건 지금 결정 나는 사항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일단 이과가 미적이고 보통 뭐 기하도 당연하겠죠. 그리고 문과가 보통은 확통을 지정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본인들이 명심할 거는 일단 이게 언뜻 보면 그래서 문과 이과가 뭐 달라진 게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그럼 문과 이과가 시험을 이렇게 같이 보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적 산출을 같이 한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걸 잘못 착각하잖아? 그러면 뭐 미적을 본 애들이 많고 뭐 기하를 본 애들이 적다. 뭐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성적이 달라지거나 그럴 일은 없어. 다 똑같이 산출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미적을 공부하는 게 확통을 공부하는 것보다 어때? 당연히 어렵겠지. 그럼 미적에 대한 난이도가 확통에 대한 난이도보단 당연히 어때? 어렵겠지. 그러다 보면 성적을 좀 같이 산출하면 확통을 보는 애들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번 우리가 지금 2022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는 이 조정점수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조정점수라는 거는 공통 과목에서 추가 점수를 준다는 거지. 미적과 뭐 기하를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추가 점수를 준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평가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미적을 선택하든 기하를 선택하든 확통을 선택하든 뭐 누구에게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일단 이미 문과 이과가 성적 산출을 같이 한다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일단은 문과가 뭐야? 확실히 불리한 시험이 요번 수능이다 라고 나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문과도 이과처럼 공부를 타이트하게 해줘야 우리가 수능 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하나의 예를 들어줄 건데 뭐냐면 이런 거야.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요번 성적 예시로 준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2022학년도부터는 성적 산출을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해놨는데 이거 우리가 쭉 보잖아 얘들아. 그럼 이게 졸라 복잡해. 그럼 내가 당연히 뭐 성적 산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애들을 니네가 뭐 외워둘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자 이런 거야. 공통 과목이 왜 중요하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지금 이게 어쨌든 우리는 다른 거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의해서 성적 산출이 되는데 뭐 다른 거는 크게 관심 가질 필요 없고 여기는 요 내용에만 나는 관심을 가지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일단 학생들이 받은 원점수야. 그래서 지금 하나의 예시를 들어준 건데 A, B, C, D 네 사람이 두 명은 미적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한 명은 기하, 한 명은 확통을 선택했어. 그래서 이들이 받은 원점수가 잘 들어봐. 일단 92점에 기하 92점. 그럼 얘는 지금 일단 동일한 점수대잖아. 그러니까 다른 건 필요 없고 요것만 보면 돼. 확통을 받은 애가 88점. 낮은 점수야. 그래서 우리가 일단 어쨌든 간에 그런 원점수를 봤더니 이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A가 71점, B가 67, 67, 63 이렇게 받았고 그 다음에 지금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잘 봐. 얘가 지금 A가 21점, 나머지는 25점 만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공통이 어차피 왜 중요하냐라고 질문을 하면 전체 퍼센티지의 공통이 몇 프로야? 75%예요. 그리고 선택 과목이 25%이기 때문에 일단 문항에 대한 배점으로도 봐봐. 얘가 75점이면 여기는 선택 과목이 25점이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건 만점 받아도 25점이고 얘는 만점 받으면 75점이라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우리 뭐야? 점수의 배점에서도 이게 4대3의 비율을 4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3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공통 과목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이번 겨울에 내가 지금 공통 과목을 하는 이유도 물론 선택 과목에서 어느 정도 당락이 결정되겠죠. 하지만 공통이 일단 75%고 공통에서 우리가 이제 이과 같은 경우는 조정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정 점수를 최대한 확보를 해놔야 수능 때 좋은 등급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그럼 이 예시에서 얘들아 봐봐. 다른 거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는데 일단 이 세 명 A, B, C 점수가 똑같단 말이지. 근데 지금 우리가 원점수를 보면 얘네들은 지금 공통과 뭐야? 선택 과목의 점수가 달라.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총점을 보면 봐 표점은 얘가 지금 142고 142고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일단 공통 과목의 점수에서 4점을 더 땄어. 그럼 미적분에서 점수를 잃는 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택 과목에서 만점을 받는다 치더라도 일단 공통 과목의 점수가 떨어지잖아. 그럼 우리가 이 A와 이 C, 그 다음 B, C에 대한 점수를 보면 일단 최종 점수는 어때? 얘가 2점 떨어지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당연히 점수는 일단 높은 게 좋은 거지만 공통 과목의 점수가 높은 애들이 결론적으로 뭐야? 더 좋은 성적을 거둔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럼 선생님 그럼 확통을 보는 게 무조건 불리합니까? 그것도 아닌 게 확통은 봐봐. 일단 얘는 원점수가 88점이니까 굳이 이야기하자면 얘네랑 지금 4점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얘도 지금 봐. 얘는 확통에서 만점을 받았잖아. 그럼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표점이 몇 점 나왔어? 149점 나와서 만약에 우리가 뭐 굳이 등급으로 따지자면 당연히 A와 B가 좋은 등급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C와 D가 떨어지는 등급을 받잖아.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면 여기는 공통 과목 점수에서 결정이 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미적을 선택하든 기하를 선택하든 결론은 뭐야? 점수를 높게 받은 사람이 좋은 점수를 내는데 이때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 공통 점수를 잘 받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럼 공통만 잘 받으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선택은 잘 못 받아도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공통에서 받은 점수하고 선택에서 받은 점수가 결국에 뭐야? 동일한 비율로 적용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결론에 의해서 그럼 문과 이과가 같이 성적을 산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지금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게 우리가 문과와 이과가 현재 올 수능까지는 뭐야? 문과와 이과가 현재 올 수능까지는 성적 산출을 따로 했잖아. 그쵸? 그럼 그런 입장에서는 일단 공부를 제일 잘하는 상위 부류가 누구냐면 이과 1등급이야. 그리고 문과 1등급과 이과 2, 3등급의 애들이 보통 비슷한 수준을 갖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내년부터는 성적 산출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얘네와 여기 있는 얘네가 같이 성적 산출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아무래도 문과에서 온전히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이 이과의 2, 3등급 애들과 만나면서 당연히 어때? 문과에 대한 1등급은 줄어들 거고 이과에 대한 1등급이 늘어날 테니까 아무래도 이과가 유리한 시험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문과인데
그럼 무조건 불리한 건가? 아니죠. 수학 공부를 이과 애들만큼 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니네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번 올 수능은 내가 문과인데 등급 확보해야 돼. 1등급, 2등급.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문과 2등급이 공부해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지만 지금은 이과 애들만큼 공부를 해야 문과 2등급이라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문이과가 공통으로 가서 근데 이런 와중에 우리가 만약에 문과인데 수학 1등급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메리트가 커지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올해는 성적 산출의 부분에서 원점수가 똑같아도 표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놔서 그러면 당연히 내가 난이도가 떨어지는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문과는 당연히 확통을 선택하는 게 맞죠. 오케이? 그럼 니네는 어쨌든 공통에서 점수를 뭐야? 잘 받아놔야 한다는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일단 내가 만약에 확통을 선택한다 그러면 명심해. 확통은 기본적으로 일단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돼요. 선택 과목에서. 그리고 내가 최대한 공통의 점수를 이렇게 낮게 받는 게 아니라 얼만큼 높게 받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자 올해는 성적 산출이 문과와 이과가 같이 성적 산출이 되고 내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인원수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거를 꼭 말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점수대를 무조건 높게 받아야 한다는 게 올 수능의 첫 번째 이슈인 거야. 그래서 일단 요 내용이 잘 체크가 됐으면 자 대답들 한번 해보고 자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성적 산출 자체가 달라져서 뭐 선생님 뭐 이렇게 말 써놨는데 다른 거 필요 없고 일단은 이과가 유리한 시험이고 문과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과 같이 맞닥뜨려서 뭐야? 성적 산출이 되기 때문에 문과가 약간 좀 긴장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시험이 요번 수능이 아닐까. 그래서 일단 요 내용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자, 항상 내가 강조하는 게 이거야. 우리가 수능이라는 시험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나랑 내신만 대비를 했잖아. 그치? 내신이라는 시험이 있어. 그럼 내가 굳이 너희들한테 야, 수능이 준비하기가 더 쉬운 시험이야? 아니면 내신이 준비하기 더 쉬운 시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 당연히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수능이 준비하기가 어때? 훨씬 더 쉬운 시험이죠. 이유는 뭐냐면 수능이라는 거는 이게 나름대로 국가고시야. 근데 우리가 내신이라는 시험은 학교 자체에서 문제를 출제하잖아. 그러니까 수능은 출제 매뉴얼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지금 객관적인 시험이 수능이라면 오케이? 자, 누가 시험 문제를 출제하냐? 그리고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냐에 따라서 학기별로 난이도도 달라지고 문제 형태도 달라지는 게 바로 내신이야. 그러니까 내신은 조금 더 주관적인 시험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내신에서 일단 좋은 결과를 내려면 뭐 이런 거야. 우리 학교 시험 문제에 대한 파악이 일단 급선무죠. 근데 이거는 어떤 선생님이 또 출제하냐에 따라서 출제되는 문항 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명심할 거는 내신이라는 시험은 일단 주관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야. 하지만 수능은 어때요? 출제 매뉴얼이 정해져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이거야. 나는 앞으로 다가오는 2021 수능 이제 고3 올라가니까 수능을 준비를 해야 돼. 그러면 무턱대고 수학을 열심히만 공부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수학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간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이 객관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객관적이다라는 말 뜻이 어떤 의미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수능은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자 출제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능 30문제를 보고 얘들아 내신 30문제를 보면 이 내신이라는 시험은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내느냐 우리 학교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가 결정되고 출제되는 문제 성이 달라져요. 하지만 수능이라는 시험은 이 30문항이 그냥 짤막하게 뭐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 뭐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일단 수능이라는 시험은 너네가 먼저 출제 원칙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수업을 듣는 학생들조차도 출제 원칙이 뭔지를 몰라. 심지어는 수능에서 우리가 수학이 30문제 나오는 거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 무슨 말이 내가 질문 한번 해볼게. 그럼 우리가 수학에서 너네 한번 대답해봐. 자, 2점짜리 문항이 수능에서 몇 문제 나와? 최소한 우리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보는 시험이 30문제인데 이 30문제에서 주관식이 몇 개 나오고 그 다음에 공통과 지금 같은 경우는 선택이 어떻게 분리가 되며 그 안에 배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야 그럼 2점짜리 문항이 몇 점 나와? 라고 질문을 하잖아? 그러면 뭐 저는 2점에 관심이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2점짜리 문항이 뭐 5문제 나와 이런 사람들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능에서는 2점짜리 문항이 딱 3문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1번, 2번, 3번을 장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의고사 볼 때 1, 2, 3번 때문에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뭐 3점짜리 문항도 있을 거고 그럼 이 안에 4점짜리 문항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문항에 대한 배점이 결국에는 2점 3문항에 그다음 3점 14개, 4점 13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근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뭐 시험을 잘 보거나 시험을 못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보는 이 수능이라는 시험을 조금 더 내가 정확히 알고 접근할 필요는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번 시간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수능이라는 시험은 잘 들어 객관적인 시험이야.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그냥 봐봐 얘들아 30번까지 문제가 그냥 쉽고 어렵고 이런 정도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출제 매뉴얼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너네들한테 이제 앞으로 야 수능의 출제 매뉴얼이 어떻게 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뭐 나오는 거죠. 이딴 대답을 하면 안 되고 수능의 출제 원칙이 딱 4가지로 분리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수업을 하다가 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는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능에 나오는 1번부터의 30번 문항까지의 모든 문항은 일단 요 4가지 원칙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일단 계산 능력. 말 그대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 그지 뭐 계산을 잘하냐 이런 걸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추론 능력, 이해 능력, 문제 해결력 이렇게 4가지로 분리가 돼서 그럼 우리는 어떤 문항의 계산을 뭐 대충 통방으로 굴려보면 그냥 딱 듣기에 문제 해결력이나 이해 능력이 좀 어렵게 느껴져. 그럼 이런 애들이 보통 킬러 문제로 나오겠네? 뭐 그치? 뭐 그런 식의 해석도 괜찮지만 조금 더 정확히 알고 있으면 있잖아. 일단 계산 능력에 대한 놈과 그 다음 추론 능력. 그럼 추론 능력도 사실 묻는 내용이 두 종류로 분리가 돼요. 그럼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는 좀 알고서 수능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부족한 게 이해 능력에 대한 문제다. 그럼 니네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이해 능력을 좀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을 좀 많이 풀어봄으로써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 거야. 물론 우리가 수학에서 뭐 제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단원으로 이야기되는 경우도 있죠. 뭐 난 수열이 부족하다. 나는 미분이 부족하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그럼 수열 문제 중에 나는 추론 능력이 부족한 건지 이해 능력이 부족한 거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수능에서 묻는 출제 원칙이 총 4가지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첫 번째 뭐 계산 능력부터 보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 뭐 써있는 것을 다 읽어주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말 그대로 계산 능력이니까 야 니네 기본적인 공식을 외우고 있어? 그럼 그 공식을 적용해서 기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어? 뭐 당연히 2점짜리 문항 플러스 간단한 3점짜리 문항들이 이쪽에서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걸로 보면 이런 문제들이야. 봐. 시그마의 단순 계산. 그래서 우리는 시그마 안에 지금 다항식이 들어가면 뭐지? 시그마의 용법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뭐 이런 맥락의 문제들. 당연히 문항 배점 몇 점일까? 3점짜리 문항일 거고 그리고 우리가 2점짜리 문제 있잖아 얘들아. 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문제들이 나오니까 우리는 2점 때문에 뭐 고민하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3점부터 이제 대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형태의 문제를 우리는 뭐야? 바로 계산 능력을 묻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 문제를 보면 대충 뭐 풀 수는 없어도 대략 문제가 간단하다 정도는 우리는 파악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 뭐 미분계수를 묻는 문제들 이런 게 전부 다 계산 능력에 속하는 문제죠. 그래서 일단 계산 능력은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하고 수업을 해본 결과 뭐 크게 지금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뭐 지금 절대가 들어갔어. 구간을 1로 나눠야 돼.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그래서 단순한 공식을 우리가 암기하고 그 기본적인 문항을 풀 수 있냐? 요걸 묻는 거 우리는 계산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추론 능력으로 넘어가면요. 이 추론 능력이 재밌는 게 뭐냐면 2가지로 분리가 돼. 그래서 이건 내가 수업 시간에도 언급을 했던 거야. 첫 번째 뭐냐면 일단 우리가 추론이라는 말 뜻이 뭐야? 이게 사전에 보잖아? 그럼 미루어 짐작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 추론 능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첫 번째 자 직접 발로 뛰어라. 그래서 추론을 발견하는 형태의 문제가 있는 거 하면 두 번째 자 추론 능력을 묻는 문제는 연역적 추론이라는 놈이 나와. 근데 우리가 일단 발견적 추론이라는 거는 뭐 어떤 학생들은 이걸 보고서 정말 싫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발견적 추론이라는 건 뭐야? 야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 일단 발견한다는 건 무슨 뜻이지? 그쵸? 우리가 지금 얘네들이 예를 들어 수열 문제가 나왔어. 그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발로 뛰어서 규칙을 발견해라 이런 문제 풀어본 적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런 형태의 문제가 전형적인 뭐야? 발견적 추론 능력 문제고 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수열 파트에서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열이 원래 한 2000 몇 년도야? 한 12년도?
13년, 14년 요때는 요 문항이 30번 문항으로 지수루검서 연결돼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수열 문제는 어때? 중간에 쉽게 나오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19년 정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2022지 그치? 그러니까 20년 정도부터 그러니까 2020 수능 때부터 수열 문제가 어려워지기 좀 시작하더니 최근에 우리가 지금 요번 수능에서는 이 수열 문항이 21번 문항으로 나왔잖아. 점화식의 형태로서.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발견적 추론은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야기되는 이쪽은 내가 한 방에 문제를 뭐 마스터하겠다 이런 뜻보다는 그러니까 공식을 외워서 바로 대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수능 때 좋은 결과를 내고 싶으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떤 건지 알고 너네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발견적 추론은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문항이 수열이죠,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수열의 문제 중에 뭐 점화식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정의에 의한 추론 문제라든가 아니면 도형을 이용한 추론 문제라든가 그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발견적 추론에 속하는 거고 그럼 연역적 추론이라는 건 뭐야? 일단 우리가 연역적 추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국어에서 얘기하는 3단원법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계를 밟아서 관계를 이용해서 자, 이 결과는 이렇게 나올 것이야 라고 예측을 하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연역적 추론은 문제 형태가 딱 정해져 있어서 보통 우리가 푸는 문제들 중 어떤 거? 자, 단원 막 나오고 있잖아. 기역, 니은, 디귿 문제가 대표적인 연역적 추론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기니디 문제 풀 때 내가 그랬잖아. 내가 만약에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야. 그럼 기니디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 그쵸? 항상 기니디 문제의 포인트는 디귿을 묻기 위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역과 니은에서 뭐야? 정보를 빼서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과 디귿에 대한 연계성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이야기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니디 문제를 풀 때는 이게 그냥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다 독고다이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디귿을 보려고 딱 봤더니 훅 막혔어. 그러면 일단 얘네가 기역과 니은에서 어떤 정보를 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연역적 추론 문제의 대표적인 형태는 일단 기니디 문제가 한 문제는 수능에 반드시 출제가 될 것이고 그럼 니네는 이게 미분이다, 뭐 수열이다, 지수누가 함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니디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패턴을 파악해줘야 된다 이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오는 기니디 문제는 봐봐.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그 얘기를 하겠지만 기역과 니은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디귿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기역과 니은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문제의 방향성대로 문제를 풀지 못했다면 당연히 우리는 디귿에서 뭐야? 막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니디 문제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핵심이 기역과 니은의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뭐야? 디귿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걸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별로 고민할 거 없는 거야. 우리가 충분히 연습해서 좋은 결과를 빼낼 수 있는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 빈칸 추론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빈칸 추론은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래. 이게 단순하게 수학에서만 빈칸 추론이 나오는 게 아니야. 빈칸 추론은 영어에서도 나오잖아. 그쵸? 근데 우리가 이 빈칸 추론 문제는 영어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나는 푼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학에서 빈칸 추론은 보통 뭐야? 증명 문제에서 나와. 그래서 이게 지금 공통 과목에서 수열이 빠지면서 한동안 우리가 몇 년 동안은 빈칸 추론 문제가 확통해서 출제가 됐단 말이지. 공통으로 문제가 보통 나오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수열이 다시 뭐야? 공통 과목으로 들어가면서 빈칸 추론에 대한 문제는 수열 파트에서 이제 출제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수열에서 증명 그러면 니네 머릿속에 못 떠올라? 그렇죠? 귀납법 떠오르죠? 근데 이게 귀납법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귀납법이 아닌 경우들도 있어야 되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빈칸 추론은 그러니까 이거야. 증명을 내가 완벽하게 해줘야 빈칸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빈칸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열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야, 빈칸은 이런 식으로 채우는 거야 라고 내가 설명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개념을 공부할 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입각을 해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전달을 한다는 거야. 그럼 사전에 너희들도 마찬가지인 거지. 이런 이유 때문에 이휘태가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정확히 짚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래서 두 번째 추론 능력은 일단 발견적 추론은 수열에 대한 각종 추론 문제들. 출제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난이도가 좀 있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좀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공식을 외워서 가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야? 연습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론 능력은 얘들아 어떤 식을 외워서 문제를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류의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내가 알려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치? 그거에 대해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너네가 내 걸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일단 발견적 추론은 그냥 이렇게 기억해도 돼. 수열에 관련된 문제고 연역적 추론은 각종 기니디나 빈칸 추론으로 나오는 문제들이다
라는 정도의 내용을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수능에서 묻는 두 번째 능력이 바로 뭐야? 추론 능력이라는 게 있고, 그럼 관련된 문제를 보시면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가 요번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가? 이 문제가? 뭐 나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요런 문제가 얘들아 발견적 추론의 대표적인 형태의 문제죠. 점화식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봐봐. 요런 문제들 이제 우리가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 수열 그러면 지금 우리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 수열 되게 싫어하는 학생들 많은데, 뭐 이런 문제들이 일단은 전형적인 뭐야? 발견적 추론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너네가 발견적 추론은 그냥 단순하게 노가다를 띄는 거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근데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출제하는 원칙 자체가 그 노가다를 요구한다라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너네가 이 노가다를 뛸 때도 그냥 무턱대고 막 노가다를 띄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원리는 이런 거니까 우리는 드러나는 규칙을 발견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라는 마인드로 온전하게 접근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수능 마인드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부터 우리 막 개념 공부하고 있잖아. 그치? 우리 지난 시간에 확통도 했고 미적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공통 과목에 대한 공부도 할 텐데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 이런 걸 제시를 해줄 거야.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출제 원칙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는 거고 니네는 이런 놈들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라는 말을 내가 해주면 본인들은 의심하지 말고 딱 선생님이 말해준 그대로 우리는 연습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 알겠어? 그래서 일단은 그냥 어설프게 내가 야 이게 빨라 이게 좋아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딱 출제 원칙 수능의 실제 의도대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을 일단 잘 체크해 둘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뭐 기니니디 문제나 빈칸추론 문제는 이 안에 넣진 않았어. 대충 어떤 건지 아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게 7원 능력이면 자, 세 번째 묻는 게 이제 이해 능력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 능력이라는 거는 잘 들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력을 묻는 문제야. 그럼 수학에 대한 표현이나 도형에 대한 포인트나 그럼 이런 이해력을 묻는 문제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 기억을 할 거는 이해 능력 문제가 당연히 쉽게 출제되지는 않겠죠. 그치? 그러니까 전반적인 2점과 3점짜리 문항들은 이런 거야. 계산 능력에 대한 능력으로 나오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아까 4점짜리 문항이 몇 개 나온다 그랬지? 13문항 나온다 그랬죠? 그럼 이 13문항에서 주로 이제 우리는 추론 문제라든가 이해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문제 해결력 같은 놈들이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해 능력은 이거야. 이것도 2012년부터 자 보통 우리가 2012년부터 보통 2014년까지는 이 이해 능력 플러스 자 추론 능력에 대한 문제가 엮여서 보통은 어때? 킬러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다시 2014년부터 자 2019년 정도까지는 다시 킬러 문제가 미적분으로 바뀌면서 요 추론을 빼놓은 뭐야 이해 능력과 플러스 뭐야 문제 해결력 같은 걸로 우리는 보통 이제 킬러 라인이 형성이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해 능력은 근데 특징이 뭐냐면 문제에서 봐봐 우리가 지금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여기 보면 자 개념의 다양한 표현법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표현법이겠죠. 예를 들면 자 어떤 집합을 줬는데 이 집합의 x가 여기서 방정식을 줬어. 그럼 이 문제는 집합이라기보다는 뭐 x의 제곱 이런 거 나올 리는 없겠지만 얘들아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는 집합이라기보다는 이 방정식의 근이 지금 a다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런 애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야. 뭐 fx에다가 뭐 우리가 a를 빼서 이런 표현들 그치?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fx라는 함수를 자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이동을 시켜서 절대값 씌웠으니까 뭐 한다는 얘기야? 접어 올려놔. 이런 식의 해석들이 돼야 풀리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 능력은 일단 다른 거 필요 없고 다양한 개념에 대한 표현법 그리고 니네가 그거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형태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20번, 21번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시험지 형태가 달라질 테니까 그치? 그리고 우리가 29번과 30번 문항들이 보통은 뭐야? 이런 이해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해 능력 문제에는 뭐가 있냐면 새롭게 정의된 이해 능력을 묻는 문제들이 나와. 그럼 그런 내용들은 항상 문제에서 잘 봐. 언제나 예를 준다고 얘들아. 그래서 이것도 추론과 엮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 능력만 묻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론 능력과 엮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문제를 읽고서 얘가 나오는 경우는 이 문제가 의미하는 게 이해 능력을 물어보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가볍게 캐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관련된 문제들을 보시면요. 자, 요번에 지금 나영에 나왔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지. 그래서 얘네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기말 대비하면서 이 문제 풀었었잖아. 그쵸?
그럼 얘가 얘기한 게 결국 뭐야? 아, 지금 fx가 지금 3차고 gx가 1차야. 그럼 얘는 일단 x가 1보다 작을 때는 지금 3차에서 1차를 뺐으니까 몇 차 함수가 나오죠? 3차가 나오지? 이런 거. 그럼 3차의 그래프를 접어 올려. 근데 우리가 접어 올린다는 표현이 나왔을 때 가장 자주 나오는 게 누구야? 그쵸? 미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야. 그럼 얘네는 접어 올릴 때 미분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나는 뭘로 판단하지?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 대답하잖아, 이 정도는.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가 쓱 올라가서 접혀 올라가면 좌우의 미분 궤도가 달라지니까 얘는 뭐야? 미분이 불가능해지죠. 근데 만약에 요 놈이 뭐야? 그치? 이렇게 접해 있거나, 그러니까 아예 내려가지 않거나 올라가지 않거나, 그치? 아니면 얘가 올라가더라도 삼중근을 가지고서 이렇게 꺾여 올라가는 케이스는 얘를 우리가 접어 올렸다 해도 미분이 뭐야? 가능한 케이스가 나온다. 그럼 얘들아, 1보다 작은 쪽에서는 그런 지점이 어디야? 라고 질문을 한 게 지금 이 문제라고. 그럼 얘네는 이걸 정말 뭐 fx를 최고차의 계수가 1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뭐 bx 이렇게 놓고 gx는 뭐 우리가 mx 플러스 이렇게 놓고 이 안에 집어넣어서 막 빼고 더하고 이런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이 3차 함수의 절대값을 지었을 때 자,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내가 해석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우리 문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시된 문제는 가장 중요한 키가 이거야. 1보다 작은데 h의 0이 0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니네가 문제를 풀면서 이런 역할들이 이렇게 연계돼서 요게 지금 어떤 의미지? 라는 걸 해석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태의 문제를 바로 뭐야? 이해 능력을 묻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걸 잘해줘야 되는 뜻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뭐 요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그러니까 올해는 거의 뭐 나영에서 뭐 절대가 풍년이었지 뭐. 그래서 요것도 지금 현재 문제가 물어본 게 야, 절대값을 씌웠는데 이때 얘랑 얘의 관계가 무슨 관계야? 라는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키는 이거지. fx가 똑같이 몇 차야? 3차 함수야. 그럼 당연히 우리가 f의 a-x는 몇 차 함수겠어? 또 3차겠지. 그럼 이 문제가 정말 6차 함수를 물어본 게 아니야. 그럼 우리는 이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관계가 자 서로 x는 뭐야? 2분의 a에 대해서 대칭인 거니까 만약에 3차 함수 그래프가 지금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생겼다면 이 2분의 a의 위치가 어디냐 이런 걸 찾아주는 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키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요쯤 어디라면 대칭을 시켰을 때 이게 지금 전부 다 미분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는 3차니까 굳이 6차니까 이 안에 제곱식이 들어가거나 세제곱식만으로 구성이 되는데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2분의 a의 위치가 어딘지를 캐치해달라.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바로 뭐냐면 수학 표현에 대한 이해 능력을 묻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때?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 말고도 잘 정리를 해서 나중에 시험장에서 우리가 써먹냐 못 써먹냐 그거에 따라 우리가 이제 21번과 30번 문항 지금으로서는 이런 문항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해 능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대충 치고 넘어가면 안 되는 내용 중에 하나야. 그리고 요것도 이제 우리가 일부 시중 서적을 보잖아. 그러면 이제 이런 말들이 써 있어요.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있잖아. 이게 막 엉터리로 써 있는 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걸 신뢰하지 말고 앞으로 선생님이 자, 이 문제는 이해 능력이고 이 문제는 문제 결력 이런 걸 말해주면 나는 정확하게 납득을 시킬 만큼의 근거를 갖고 말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그런 내용들이고 이건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그러니까 수능은 결국 우리가 좋은 킬러 문제를 내가 풀어야 고득점이 나오는 거고 그럼 킬러 문제를 푼다라는 거는 어설프게 내가 공식 몇 개 외우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본인들이 그걸 끊임없이 뭐 해줘야 돼? 연습을 해줘야 돼. 그러려면 일단 정확한 수학의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정확한 수학 개념이 머릿속에 있다면 그 다음 뭐야?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들 위주로 해서 정확한 기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요 두 단계, 그러니까 이번 겨울부터 시작을 하면 아마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중간고사 이전까지의 커리큘럼에서 우리의 일단 2등급까지의 입성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이해 능력이나 추론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만큼 확실하게 그치 연습하냐에 따라서 내가 1등급을 맞고 안 맞고 결정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 겨울에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선생님이 일단은 너희들한테 미적 같은 경우야 확통 같은 경우야 그냥 다 처음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겠지만 수투나 수원은 그렇게 안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쭈뼛쭈뼛 때 만약에 예를 들어 수원에서 내가 거듭제곱의 시그널 개수를 모르는데 그냥 아는 척하고 같이 앉아있어.
당연히 이러면 안 되겠지. 내가 수열을 공부하는데 야, 등차 등비 수열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 등차 등비 수열이 잘 안 돼 있어. 그러면 안 돼 있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해야 돼. 왜? 이번 겨울이 지나면 디테일한 개념을 공부하고 내가 설명해 줄 일은 없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본을 닦아줄 일은 없을 거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또 그때 또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커리큘럼이 개념을 하고 기출을 하고 심화 문제를 하고 파이널로 간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선생님한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 괜히 지금 당장 아우 쪽팔린데 씨발 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난 몰라.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수능 때 좋은 등급이 안 나오는 게 더 창피한 거지.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면 있잖아. 그걸 창피하지 말고 자신 있게 내가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해 능력을 묻는 문제는 뭐 이런 패턴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뭐 이런 게 다 이해 능력을 묻는 문제야. 자 뭐 굳이 얘기하자면 야 너네 여기는 지금 이 표현을 대해서 뭐 알아? 뭐 이런 거 물어본 거죠. 그래서 지수함수의 특징이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지는 알아?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는 지수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세 가지로 찢어서 여기는 지금 PQ의 길이가 10%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라.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출 분석할 때 지수로그 함수 쪽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잖아. 그럼 아마 요 내용들이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는 자 이해 능력.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서 내가 시간을 끄고 있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 이거에 입각해서 우리는 개념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력은 다시 두 가지로 분리가 돼서 내적 문제 해결력과 봐봐 외적 문제 해결력으로 분리가 되는데 자 최근에는 이 외적 문제 해결력은 출제가 안 되고 있는 추세야. 그러니까 수학적인 내용 안에서 우리는 내적 문제 해결력을 묻는 문제가 주로 이것도 역시 고난도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이 문제 해결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까? 이런 식의 말장난 절대로 안 되고 문제 해결력은 우리가 이거야. 간단히 얘기하면 보통 수학 문제에서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오면 얘들아 개념을 하나만 물어봐? 당연히 그러진 않죠. 개념을 하나만 물어보진 않잖아. 그치? 뭐 한 문제 안에 두세 개의 개념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 그럼 쉽게 얘기하면 그런 문제를 우리는 뭐야? 문제 해결 능력을 묻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게는 두 가지 개념부터 자 많게는 한 네 가지 개념들을 섞어 놓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 우리는 문제 해결 능력을 묻는 건데 그중에 이게 수학적인 개념 세네 개를 섞었다. 그럼 얘를 내적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자 수학 외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는 기존에는 원래 우리가 상용 로그 파트에서 실생활 응용 문제라는 게 나와. 근데 최근에 지금 상용 로그 문제가 아예 출제가 안 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그 실생활 응용 문제가 예전에는 빈출형으로 나왔지만 요즘에 없단 말이지. 그럼 굳이 우리가 이제 수학 외적 문제 해결력이라는 거는 뭐 굳이 얘기하면 실생활 응용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미분에서 수투 개념으로 간다면 속도가 속도 같은 것들은 이제 실생활 응용인 거지, 그치?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말을 조금 더 실생활적으로 바꿨을 때 출제되는 게 바로 뭐야? 수학 외적 문제 해결 능력이야. 그러니까 동일한 4점짜리 문제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얘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충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지만 여기는 지금 내적 문제 해결력 같은 경우는 이게 다시 이해 능력이나 추론 능력과 섞여 나오면 문제가 좀 복잡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이런 형태의 문제들.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 자체를 너네가 얼만큼 확실하게 잘 해석할 수 있느냐 뭐 그런 내용이잖아 지금 이게. 그래서 문제는 3차 함수의 개형, 구간별 함수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게 상수함수에 대한 특징, 오케이? 그래서 뭐 요걸 이제 기니로 나왔으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바로 뭐야? 그치? 연역축 추론에 엮어 문제를 낸 거고. 그럼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자 일단 문제의 스타트는 새로운 함수로 정의가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해 능력과 엮여 나온 문제예요. 우리가 다 이번 기말 때 준비했던 문제잖아. 그래서 너네가 일단 요 hx라는 함수를 첫 번째로 일단 추론할 수 있느냐 해서 일단 얘는 뭐 직선과 상수와 직선으로 엮여 나왔지. 근데 문제가 언뜻 보기에는 적분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적분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요게 지금 이렇게 사다리꼴 하나 내접해서 요 놈이 지금 최대가 되게 하는 뭐야? 뭐 K값을 구하시오. 그럼 이 문제 풀려면 우리가 이제 2차 함수 개형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대가 될 때 미분법도 알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적분의 의미까지 추가가 돼서 이 한 문제에 지금 내가 언뜻 얘기한 것만 3개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우리는 문제 해결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명심할 거는 잘 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입각해서 수능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죠. 어설픈 30문제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꼭 체크해 놓고, 그럼 내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 사실 이 두 번째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올해는 문과든 이과든 어쨌든 일단 시험을 잘 봐야지만 등급 확보를 할 수 있다. 이게 포커스고요. 두 번째는 수능이라는 시험은 객관적인 국가고시이기 때문에 출제 매뉴얼이 정해져 있다. 그럼 우리는 모든 고난도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출제 매뉴얼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을 기억해 놓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모의고사야 얘들아. 보통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 3학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우리가 모의고사를 좀 이래저래 봤잖아. 그지? 근데 3학년 올라가면 당연히 더 많은 모의고사를 볼 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점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자, 이 모의고사는 내가 중요한 모의고사야 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니네는 이게 어떤 기준점에서 이 일태가 중요하다고 하는지를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통 너네가 봐야 되는 모의고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이거부터 기억을 하자. 첫 번째 뭐냐면 각종 시도교육청에서 나오는 모의고사가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3월 달에 보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가 이제 교육청에 해당하는 거지. 자, 두 번째. 자,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어. 자, 보통 우리가 6월과 9월 딱 두 번 치러지는 시험. 그래서 평가원 모의고사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사설 모의고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설은 왜 있잖아. 뭐 중앙유A, 뭐 이투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설 모의고사지. 그래서 일단 자, 그래도 공신력 있는 모의고사는 세 종류로 분리가 돼서,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야. 교육청 모의고사는 일단 시험 범위는 뭐 3월, 4월, 그 다음에 6월은 평가원에 배치되고 뭐 10월 범위가 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시험을 보는 대상이 얘는 재학생 위주의 시험이거든. 그래서 성적 산출을 재학생끼리만 해. 뭐 그렇게 뭐 공신력 있는 시험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럼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건 더 웃긴 게 뭐냐면, 일단 그 예를 들어서 뭐 이투스 모의고사다. 그럼 이투스의 그 모의고사 연구팀들이 문제를 만들고 출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험들은 전부 다 뭐냐면 재수생들만 응시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재학생인데 봐봐. 재수생이어도 이 시험을 볼 수 있고요. 재학생이어도 이 시험을 볼 수는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적 산출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본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성적 산출과 시험지에 입력되는 애들은 다 재학생. 그리고 우리는 시험지를 따로 뽑아서 시험 보는 사람들이 재수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적 자체가 얘네들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재수생들의 점수는 사실은 이 등급에서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전혀 의미 없어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재학생들만 보는 시험이 교육청인 거고, 그럼 우리가 사설 모의고사는 어때? 반대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는 모의고사는 유일하게 평가원 모의고사만 재학생과 6월, 9월에 보는 재수생들을 같이 섞어서 시험을 보는 거고, 이때 나오는 등급은 재학생, 재수생들이 뭐야? 같이 등급이 매겨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모의고사는 명심해. 세 가지 부류로 분리가 되고, 그게 또 멍청하게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교육청은 재학생들이 보는 시험, 사설은 재수생들이 보는 시험, 평가원은 둘이 같이 보는 시험,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보통 모의고사를 보면 있잖아. 이 모의고사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일단 나는 그래.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제시된 시험 문제를 누가 출제하느냐야. 오케이? 그래서 방금 얘기했잖아. 교육청은 교육청에서 내는 거고, 사설은 입시연구팀이 내는 거고, 평가원은 현직 교사 또는 교수님들이 수능 문제를 같이 출제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출제 기관이 어디냐. 사실 우리가 모의고사를 볼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왜? 우리는 봐봐. 2022 수능을 본다 그랬어 내가. 그치? 그러면 이 출제 기간이 같아야 문제가 비스무리하게 반영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그럼 2022 수능, 자 출제 기간이 어디야? 그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출제 기관적인 입장에서는 교육청이 평가원은 아닌 거니까, 자 교육청 모의고사보다 사설 모의고사보다 평가원 모의고사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출제 기관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기준을 잡는 게 뭐냐면 시험을 보는 대상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시험을 보는 대상을 잘 생각해봐. 자, 2022학년도 입시를 보는 모든 수험생이 보는 거잖아.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일단 교육청은 재학생들 위주로 성적 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사서는 재수생들만 성적 산출한다고 했죠. 그럼 유일하게 우리가 재수생과 재학생이 같이 성적 산출이 되는 시험이 뭐야? 그치, 이것도 평가원이야. 그러니까 평가원 모의고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히 6월보다는 뭐지? 9월. 왜냐면 우리가 6월은 재수, 재학이 같이 들어가지만 보통 6월 평가원에는 반수생들이 100% 들어오진 않아요. 그럼 실력 있는 반수생들은 보통 9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6월보다는 그래도 9월이 더 중요한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당연히 시험 범위겠지. 그럼 시험 범위도 마찬가지죠. 일단 우리가 보는 수능은 자, 지금 이야기한 뭐 수원수투, 뭐 선택 과목 중에 하나의 전범위 시험이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3월 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야. 우리가 겨울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리고 너네가 처음 보는 모의고사라는 입장에서는 3월 교육청이 중요한 모의고사 맞죠. 그렇지만 지금 이야기한 이 기준에는 그 어떤 것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3월 교육청이기 때문에 3월 교육청 점수는 있잖아. 본인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잖아. 그러면 충분히 뒤집을 수가 있어. 물론 이번 겨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우리가 시험은 잘 보는 게 맞지만 그 시험 결과가 내가 보는 수능에 적합하진 않다. 그러니까 시험 결과에 따라서 막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이러면 그럼 어쨌든 선생님 말씀은 출제기간, 시험 보는 대상, 범위 전부 다 결국 뭐야? 평가원이네요. 뭐 이런 결론 나오는 거고, 그럼 이 평가원 중에서는 6월보다는 수능에 인접해 있는 9월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앞으로 이제 기출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평가원 기출문제만 기출문제인 거야, 얘들아. 왜? 우리가 보는 시험이 수능이고 수능의 출제 기관이 아무래도 한국교육과정 뭐야? 평가원이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애들 중에 우리가 올해 보는 6월, 9월이 왜 중요하냐면 자, 이거야. 평가원이 반드시 수능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야, 이건 필요 없으니까 안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출제할 것이다. 평가원이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았으면 6, 9에 무조건 언지를 주니까 우리는 그때 준비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연구는 내가 할 테니까 니네는 내가 연구한 결과치, 선생님이 연구하고 알려주는 전달 내용을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드는 거에만 집중하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보는 6월, 9월은 아마 내가 오답 정리를 시킬 거야. 다른 뭐 교육청이나 사설 모의고사에 비해서 더 타이트하게 오답 정리를 시킬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도 내가 뭐 3월은 물론 중요시 생각하겠지만 뭐 4월, 5월, 아니 4월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시 안 해. 근데 나는 6월과 9월만 중요시 해. 그 이유는 자, 올해 보는 6월, 9월은 반드시 수능에 반영되게 돼 있어요. 자, 그 근거가 작년 것만 볼게요. 일단 이 문제가 2021년 6월 평가원 21번 문제였어. 자, 여기는 이 문제가 9월 21번 문제였어. 근데 여기는 이 문제가 지금 수능 21번이야. 그러니까 일단 6월 평가원은 봐봐 얘들아. 전범위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쪽에서 21번 문항을 냈어요. 뭐 아주 어렵진 않아. 그리고 여기는 지금 봐. 9월에 수요일 지금 점화식 파트에서 21번 문제를 냈어. 수능은 어때? 그쵸? 점화식 문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6월에 만약에 지수로감수가 나오고 그다음 9월에 점화식이 나왔으면 우리는 올 수능에는 얘네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준비를 했어야 돼. 그랬을 때 지금 뭐야? 수능에서 얘가 나온 거죠. 그런데 봐봐. 자, 가형은 달라요. 일단 가형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6월 30, 이게 나형이다. 6월 30. 자, 미분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자, 9월 30도 역시 미분법.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6월에 나온 문제가 핵심이 미분 가능성이야. 오케이? 근데 9월에 나온 문제도 핵심이 미분 가능성이야.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워놓고 자, 구간을 쪼개놓고 미분이 가능한 타이밍을 찾아봐. 뭐 이런 거잖아, 지금.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좌우에 대한 놈이니까 경계에서의 좌우를 확인해라 이런 얘기고. 자, 이거는 뭐야? 접어 올리는 타이밍에서의 좌우를 확인해라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수능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지? 그치? 역시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당일 보는 6월, 9월은 수능 문제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기억해. 지금 오늘 이 OT는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선생님이 수업을 한 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내용이다라고 난 판단을 했고, 여러분들도 이거를 그냥 어설프게 그냥 한 번 듣고 아, 끝!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일단 내가 OT 때 이야기한 이 내용만큼은 정확하게 본인들이 일단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오늘 지금 이야기한 내용의 포커스가 세 가지지. 첫 번째가 뭐였어? 성적 산출이 문이과 같이 가야 한다. 그러니까 문과든 이과든 올해는 정말 수학에서 박터지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수능 때 좋은 등급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공통 과목에 대한 점수를 잘 받아야 돼. 내가 확통을 선택했다면. 오케이? 그 내용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수능에는 출제 원칙이 명확하게 네 가지로 정해져 있고 1번부터 30번까지의 모든 문항들이 그 네 가지 원칙 안에 나오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무슨 능력을 요구하는 건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출 분석 때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잘 체크해 두시고, 세 번째는 올해 보는 6월과 9월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는 2022 수능에 그대로 반영이 될 테니까 6월과 9월을 잘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6월, 9월에 대한 오답 정리는 철저하게 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자, OT 여기서 마무리 짓고